네, 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대비 정시 입시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정시 세미나를 진행할 14기 박소연입니다. 정시 세미나는 멘티에게 올바른 입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멘토께서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의사항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인의 발표 중 생기신 질문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개발 프로그램 참여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Q&A 시간 이후 공유되는 QR코드를 저장하시고 5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아래 인정 사항을 유의하시어 소감문 구글 폼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세미나는 대학별 모집군, 정시 전형 일정, 예체능 입시 일정, 정시 입시 흐름, 100분야 표준 전수 및 메인티의 궁금증을 다루며 마지막은 Q&A 시간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먼저 대학별 모집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시 모집 일정은 크게 원서 접수, 대학교별로 추가적인 실기나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 기간, 합격자 발표 및 등록, 미등록, 충원 등록의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원서 접수 기간은 2027년 1월 4일 월요일부터 1월 7일 목요일까지이며 대학교별로 추가적인 실기나 면접을 실시하는 기간인 전형 기간은 가군, 나군, 다군 각 7일 동안 실시됩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2월 5일 금요일까지이며 합격자 등록은 2월 10일 수요일부터 2월 12일 금요일까지 총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은 2월 17일 수요일 18시까지이며 14시까지는 홈페이지 발표만 가능하고 이로는 개별 통보만 가능합니다.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은 2월 18일 목요일 22시까지입니다. 네, 다음으로 정시 군별 모집 대학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에서 2027학년도까지 정시 군별 모집 대학의 수를 살펴보았을 때 유지 또는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각 군별 모집 대학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군별로 고려대를 포함한 가군에는 17개교, 서울대를 포함한 나군에는 19개교, 가야대를 포함한 다군에는 15개교가 속해 있습니다. 이하 대학은 다음 슬라이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고, 네. 다음으로 2027학년도 주요 대학별 정시 모집 군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군별 모집 인원은 주로 가군과 다군에서 모집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또한 마찬가지이며 모집 군별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자면 가군과 나군에는 대부분의 주요 대학과 상위권 학과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가군, 나군에 비해 모집하는 대학의 수가 적은 다군은 상향 또는 안정 지원의 전략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정시 지원은 수시와 다르게 각 군별로 한 개씩 지원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3개의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는 가군, 나군, 다군 3개의 군 중에서 1개의 군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원하는 학교 또는 학과가 같은 군에 있다면 그중 하나만을 선택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학별 모집군에 관한 첫 번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체능 계열 정시 전형의 특징과 제 전공인 체육 계열 실기를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능 정시는 일반 정시와 동일한 일정 틀을 따르지만 실기고사가 군별 기간 내 대학별로 분산되어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실기 비중이 대학별 천차만별이라 지원자의 수준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대학 선택이 중요한데 이것은 성적이 높거나 수능에 자신감이 있으면은 수능 성적 비율이 높은 학교를 실기에 대한 장점이 있으면은 실기 비중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에 여러 대학 실기 응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면 실기 시간으로 체력,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종목, 전공별 시험 방식이 다릅니다. 예체능에서 체육,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체능 과목과 전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체육계열 실기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체육계열은 크게 기초체력 실기, 전공 실기, 종목별 실기, 면접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수 전형을 미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초체력 실기는 잇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20미 왕복 달리기 등 지구력, 순발력, 근력 등을 볼 수 있는 기초 실기를 포함합니다. 전공 실기의 경우에는 허들 달리기, 체조, 높이뛰기와 같은 체육교과 임용 관련 실기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목별 실기, 축구, 농구, 배구와 같은 구기 종목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운동선수가 아닌 생활체육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뽑기 위한 실기의 예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은채 멘토님. 예체능 관련해서 입시를 전혀 경험해보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시 세미나 세 번째 순서 입시 흐름 파트를 맡은 멘토 이시영입니다. 우리가 멘토링에 나가기에 앞서서 정시 입시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큰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자는 것이 제가 준비한 입시 흐름 파트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흐름만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정시 선발 비율. 정시로 몇 명이나 뽑는가. 두 번째로는 응시자 비율. 누가 얼마나 어떤 과목으로 시험을 보는가. 세 번째로는 통합 지원. 자연계열 과목을 본 학생이 인문계열로 지원하는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인원이 줄고 응시 과목이 바뀌고 그리고 지원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순서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시 선발 비율입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전국 평균은 20% 밑으로 정시 비율이 떨어졌는데 서울권 16개 대학의 경우 40%가 넘습니다. 평균만 기억하면 안 된다는 게 이 파트의 핵심입니다. 2027학년도 대입은 수시 80%, 정시 20% 비율로 모집됩니다. 정시로 뽑는 인원이 68,134명, 비율로는 19.7%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정시 비율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내려갔다는 점입니다. 전년보다도 1,197명이 줄었고요. 그렇다면 이게 일시적인 변화냐?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도에 정시가 24.3%였는데 매년 조금씩 깎여서 2027학년도에는 19.7%까지 내려왔어요. 5년 연속 감소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고요. 사실 2007학년도에 수시가 정시를 수월한 이후에 흐름은 계속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정시 비중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국 평균은 19.7%이지만 서울권 16개 대학만 보면 정시 비중이 41.9%예요.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권역별,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서울시립대는 46%, 또 다른 예시로 숙명여대, 경희대가 44%대, 연세대, 한양대, 건국대가 42에서 43%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시 입시 비율이 2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전국 평균일 뿐이고 어떤 대학을 멘티가 이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응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몇 명이 어떤 시험을 보느냐도 중요하고, 나아가 어떤 과목을 골라서 보느냐도 중요합니다. 먼저 규모부터 보시면 2026년 수능 응시자가 약 49만 4천 명, 전년보다 3만 명 넘게 늘었었습니다. 고3 재학생이 9% 넘게 증가한 영향이 크고요. 그런데 정시 모집 인원은 거의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고 있죠. 다만 2027년도 수능부터는 학령 인구의 감소로 애인수생 증가 경향과 합치더라도 응시자 수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다만 최상위권의 체감 경쟁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핵심적으로 어떤 과목을 고르는지가 최근 크게 바뀌고 있는데요. 올해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응시자가 27%나 늘고 미적분은 15%가 줄었었습니다. 탐구에서도 사회탐구만 보는 비율이 57%로 가장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계열 과목에서 인문계열 과목 쪽으로 응시 추세가 이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2028년도 수능부터는 미적분이 시험 범위에서 아예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미적분 부담을 미리 덜고자 2027년도 수능부터도 확통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더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파트는 통합 지원입니다. 멘티들이 제일 헷갈려하고 저희 멘토로서도 모르면 곤란한 주제인데요. 개념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2022년도부터 통합수능 체제이죠. 그 덕에 자연계열 과목, 미적분, 기하, 과탐으로 공부한 학생이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통합수능은 2028년도에 완전히 통합되는 체제와는 다릅니다. 아직 2027년도 수능이 남았으니까요. 우선 현재는 미적분 기하를 본 학생이 표준 점수에서 더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원점수라도 점수가 더 높게 나오고, 게다가 대부분 인문계열은 수학 과목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서 점수가 높은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 자리로 넘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오니까 숫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2025년도 정시에서 인문계열 합격자 중 자연계열 과목을 본 학생 비율입니다. 한양대 인문 87%, 서강대도 87%, 건국대 72%로 절반을 한참 넘습니다. 심지어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서강대 자유전공 같은 일부 학과는 합격자가 전원 자연계열 과목 응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을 지망하더라도 수능 수학 점수가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아까 봤듯이 자연계열 학생들이 확통 사탐으로 옮겨가고 있고 일부 대학은 선택 과목 제한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과목 응시자가 인문계열로 넘어오는 흐름 자체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으로 흐름이 줄어든다고 해서 인문계열이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확통, 사탐, 고득점자가 늘면서 인문계열 합격선 자체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 과목 구조가 바뀌는 중임.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주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포인트들을 짚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시는 20%. 하지만 이건 전국 평균 수치일 뿐이고 목표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응시자가 늘고 모집은 줄었으며 전반적으로 2027년도에는 응시자 수 자체는 대체로 유지될 전망이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은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로 넘어오는 흐름 자체는 줄지만 인문계열의 경쟁은 오히려 치열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2028년도 미적분 폐지가 핵심 변수로서 확통 선호 경향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저희는 입시 컨설턴트는 아니지만, 음, 진로를 함께 고민하는 멘토니까요. 이런 흐름 정도만 알고서 이제 멘티를 만나게 되면 멘토링을 하면서 훨씬 든든한 멘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시 세미나 세 번째 파트, 입시 흐름 파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정시 입시에서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현준 멘토님께서 발표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입시 관련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용어를 일단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추가 합격과 추가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가 합격 같은 경우는 복수 지원으로 생긴 결혼, 그러니까 원서를 정시 6장, 정시 3장이든 수시 6장을 써서 이렇게 다양한 학교에서 하나를 가게 되면서 생긴 그 결혼을 예비 번호를 부여해서 차례대로 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2월에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데요. 오른쪽에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추가 모집이라는 것은 추가 합격으로도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해 별도의 기간을 두고 인원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왼쪽 아래 폭발과 펑크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존재합니다. 먼저 폭발 같은 경우는 특정 학과의 지원자가 대거 몰리면서 합격선이 입시 기관들이 예상했던 것을 훨씬 상회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안정지원 심리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커트라인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의 점수를 남겨서라도 확실하게 붙겠다 하는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몰릴 때 발생합니다. 혹은 모집 인원이 너무 적어서 소수의 지원만으로도 점수가 급등하는 경우도 이 폭발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이 점수로 여기를 떨어질 리가 없다라고 확신했던 고득점자 지원자들이 대거 탈락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소신 지원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이제 불지옥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한편 펑크 같은 경우는 폭발과 반대로 지원자가 예상보다 적거나 우수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을 기피하면서 합격선이 예년에 비해서 허무할 정도로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심리적인 위축이 원인이 되면서 배치표상 점수가 너무 높게 형성되어서 어차피 지원해도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공포감이 확산된다면 상위권 수험생들이 이 지원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펑크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때 이 빈자리를 낮은 점수대 지원자들이 소신 지원함으로써 본인의 성적으로는 도저히 합격이 불가능해 보였던 상권 대학 내지는 학과에 합격하는 이런 이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펑크이고 흔히 이제 문 닫고 들어가는 대박 합격 사례가 이러한 현상에 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능 성적표에서 나온 두 가지 점수를 한번 가볍게 확실하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준 점수,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둔 표준 점수라는 것은 평균과 원점수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역의 난이도를 반영을 하였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평균이 낮을수록 표준 점수는 높아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과 어려운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 그러니까 똑같은 100점이라고 할지라도 원점수의 100점은 동일하지만 표준 점수에서는 그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과목일 때 100점을 받았을 때가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백분위 같은 경우는 전체 수능 응시자 중에 내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이 얼마나 있는지를 100명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분위가 93이라고 나와 있다면 상위 7%, 100명 중에 7등했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멘티들이 그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멘토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능 성적표에 점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대학은 어떤 점수를 보나요? 앞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답변을 하실 때는 대학마다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 라고 하면서 노란색 부분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대학은 원점수, 그러니까 수능에서 실제로 받은 점수 그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과목마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되어서 거기서 80점을 맞은 학생이랑 국어가 너무 쉽게 나와서 100점을 맞은 학생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를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대학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대학은 국어를 중요하게 봐서 국어를 잘 본 학생에게 더 가산점을 줄 수도 있고,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수학을 중요하게 봐서 수학을 잘 본 학생에게 더 높은 가산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능 성적을 받았더라도 A 대학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합격선인데 B 대학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불합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대학마다 점수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라고 추천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 관련된 질문을 하나 또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멘티가 만약에 멘토님들께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 중에 어떤 전형이 대학 가기에 더 유리한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멘토님께서는 학교의 성질과 자신의 성적을 바탕으로 전략을 짜는 게 최선이다 라고 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이제 멘봉단을 통해 만나는 고등학생 멘토들의 절대 다수가 일반고 재학생인 것을 감안하여 일반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 혹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면 뭐 내신은 좀 낮고 모의고사 성적이 월등하게 잘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미 내신 관리를 많이 놓쳐서 수시로 원하는 대학을 가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일반고 현역 학생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 전형보다는 수시 전형을 준비하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시 같은 경우는 재수생 그리고 N수생들이 하루에 수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수능을 준비하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말 그대로 진검승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재학생들끼리 내 주변 옆에 친구들하고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 상대가 덜 치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또한 수시는 6장의 기회가 있고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등 다양한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좀 심리적 압박감이 정시 전형에 비해서 조금 작다는 그런 차이도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수시니까 나는 수시를 준비하니까 수능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왕왕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서울 주요 대학이나 인기 있는 학과 같은 경우는 수시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수능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친다면 최종 불합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수시를 주력으로 하되 수능 공부를 병행하는 전략이 일반고 현역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멘티의 궁금증으로 다룬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사전 질문과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받은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가 통합수능 전인 만큼 지원자가 작년 수능에 비해 대폭 증가될 것 같나요? 아, 네. 정시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이제 2007년생의 학령 인구가 많았어서 크게 이제 응시자 수가 증가를 했었는데 반면에 이제 2027학년도에는 올해 고3 규모가 10,000명 정도 줄었고 그리고 N수생이 2028년도에 이제 수능이 좀 많이 변경되면서 올해 몰릴 것이다라고 전망되고는 있는데 하지만 이제 학령 인구 감소폭이랑 일부 상쇄되어서 응시자 수 자체는 대체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라는 으로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가 합격 모집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시 추가 합격 모집의 경우 지원 학교의 개수 제한 없이 원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추가 모집에 대한 질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사실 추가 모집 같은 경우는 모든 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 정원을 충분히 다 채우지 못한 학교가 제한적으로 진행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서 개수 자체는 제한이 없기는 하나, 애초에 그 추가 모집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학교가 더러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또 뭐, 모든 대학이 쓸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원서 장수 자체는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Q&A 시간을 마치며 다음 화면에서 공유되는 사후 설문지 QR코드를 지금부터 3분간 저장해 주시고 5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인정사항을 유의하시어 소감문 구글 폼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7학년도 정시
인재개발부 정시 세미나에 발표를 경청해주신 멘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사후 설문지에 대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